저주라니요, 전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밤마다 공포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지키기 위한 저의 피 끓는 치성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규했지만 이미 서늘해진 왕의 눈빛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마루 밑에서 파헤쳐진 흉측한 인형들과 썩어가는 동물의 뼈,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섬뜩한 글귀들, 그것들이 햇빛 아래 드러난 순간 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희대의 요부로 몰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것. 이 끔찍한 파국이 벌어진 데에는 조선의 임금, 인조가 가진 깊은 열등감과 그 틈을 파고든 저의 충격적인 욕망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제가 처음 이 차가운 궁궐에 발을 들였던 그때로 말입니다. 병자호란의 참화가 휩쓸고 간 한양은 잿빛이었습니다.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던 임금, 인조. 그날의 치욕은 임금의 뼈와 살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궁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신료들은 패배한 왕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청나라가 언제 다시 자신을 폐위시킬지 모른다. 그런 강박이 그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후궁들처럼 가문 간의 정략이나 정식 간택 절차를 밟아 입궁했다면 저는 결코 왕의 눈에 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었습니다. 뒷배를 통해 은밀하고도 비공식적인 경로로 궐 담장을 넘었습니다. 명문가 교수들이 지닌 고리타분한 예법이나 격식 따위는 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무기는 단 하나, 패배감에 젖은 늙은 왕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왕을 마주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내처럼 보였습니다.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전마마조차 감히 위로하지 못하는 그 깊은 수렁. 저는 그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전하, 세상이 모두 전하의 뜻을 거스른다 하여도 2년만은 전하의 그림자가 되겠나이다. 저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속삭였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실정을 비판할 때 저는 그것을 충심 없는 자들의 뼛속 깊은 반역이라 매도했습니다. 왕이 청나라에 끌려간 소현세자를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할 때 저는 그 두려움에 불을 지폈습니다. 왕은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숭배해주는 존재가 절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왕의 침소에 드는 밤이면 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엄한 어머니처럼, 때로는 순종적인 종처럼 그의 병든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격식을 차리느라 왕의 눈치를 보는 중정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왕의 분노에 맞장구 쳤고 왕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들이 감히 전하를 능멸하려 듭니다. 전하께서 강해지셔야 합니다. 오직 전하만이 오르십니다. 그 달콤한 독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승은을 입고 수건의 첩지를 받았을 때 궁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근본도 없는 것이 새끼로 왕을 홀렸다고 나라가 망조가 들려니 별 해괴한 일이 다 있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비웃을 하지. 그들은 모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핏줄이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왕의 귀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조의 총애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는 정사를 논하는 자리보다 제 처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왕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왕의 눈과 귀를 가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자는 왕도 싫어하게 만들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왕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이 다시 쳐들어와 자신을 끌고 가는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왕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전하, 두려워 마시옵소서. 이 조선 땅 그 누구도 전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전하의 피부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때 왕의 흔들리는 동공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싹트고 있음을.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며 그들과 가까워진 소현세자. 백성들이 무능한 왕보다 똑똑한 세자를 더 따른다는 소문. 그 작은 불씨를 거대한 화마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제가 이 살벌한 구중궁궐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품계가 오를수록 더 대담해졌습니다. 소용이 되고 귀인이 되어가는 동안 제 처소는 또 하나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간신배들이 제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자정 같은 이들이 은밀히 제게 접근해 왔을 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를 지켜줄 더 단단한 뒷배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 중전마마와 조정의 올곧은 대신들은 저를 요망한 것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특히 곧 귀국할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저에게 닥쳐올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늙고 병든 왕의 총애 하나로 버티고 있는 저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 뻔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의심을 먹이 삼아 그 누구보다 치명적인 덫을 놓아야 했습니다.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오직 왕의 손을 빌려 적들을 제거하는 아주 은밀하고도 잔혹한 연극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고 왕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저는 잠든 왕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제 곧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언제나 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청나라 심양으로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돌아오던 날 한양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오랑캐의 땅에서 살아 돌아온 국본인이 오죽 반가웠을까요? 하지만 그 환호성이 궁궐 담장을 넘어 대전으로 들려올 때마다 저는 보았습니다. 옥좌에 앉은 임금의 미간이 더욱 깊게 찌푸려지는 것을 말입니다. 아비에게 아들은 그저 반가운 혈육이어야 마땅하겠지만 권력의 정점인 왕에게 장성한 그것도 적국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세자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일 뿐입니다. 저는 그 서늘한 기류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습니다. 세자 내외가 대전으로 문안 인사를 오던 날이 기억납니다. 세자는 청나라의 문물을 잔뜩 싣고 왔습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랑캐에게 무릎 꿇었던 패배자 아비와 달리 아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온 승리자 같았습니다. 그 당당함이 그 활기가 늙고 병든 인조의 자격지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왕의 찻잔을 따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전하, 들으셨사옵니까? 세자 저하께서 가져오신 저 물건들 다 청나라 황제가 하사한 것이라지요? 심양에 있을 때 세자 저하의 위세가 어찌나 대단했는지 청나라 놈들이 조선의 왕은 몰라도 세자는 안다고 떠들고 다녔다 하옵니다. 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찻잔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참으로 무지하지요. 전하께서 밤낮으로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건 모르고 오로지 세자 저하가 오시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떠들어대니 마치 이 나라의 왕이 두 분인 것 같아 소첩은 두렵사옵니다. 왕의 눈빛에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에 기름을 붓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거슬리는 존재는 세자보다 세자빈 강씨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아왔던 순종적인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청나라에서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었고 포로로 잡혀간 조선 백성들을 구해냈다는 여장부. 그녀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꼬리치며 왕의 비위를 맞추는 저를 경멸하는 그 오만한 눈빛. 굴러온 돌인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명문가의 기품과 당당함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겠노라고. 세자가 왕의 눈밖에 나게 하려면 그 안사람부터 공격해야 했습니다. 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저는 수시로 한탄했습니다. 빈궁마마께서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청나라 장수들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다지요? 조선의 법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신 듯하여 아랫사람들이 민망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혹여나 그런 기질이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힐까 걱정입니다. 왕은 유교적 법도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대부들의 나라의 군주였습니다. 며느리가 오랑캐와 어울리며 장사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조는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벼루를 왕에게 선물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왕은 세자가 가져온 물건들이 마치 자신에게 청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왕의 고성이 대전 밖까지 울려 퍼졌고 벼루가 날아갔다는 소문이 궁 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비의 나라를 짓밟은 원수의 물건을 자랑하러 온 것이냐? 왕의 분노는 세자에게 향했지만 그 분노를 조종한 것은 저의 새치 혀였습니다. 부자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무리였습니다. 귀국한 지 2달 만에 세자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명은 학질 즉 말라리아라 했습니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의관, 이영익을 왕에게 추천했습니다. 전하, 이영익이라는 자가 침술에 능하다 하옵니다. 세자 저하의 쾌유를 위해 그를 보내심이 어떠할런지요.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왕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의 회복보다 다른 결과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영익이 세자의 처소를 드나들 때마다 세자의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변해갔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궁 안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건강하던 세자가 갑자기 죽은 것이 이상하다고, 시신을 염습할 때 본 모습은 참혹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 7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독살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아들의 장례를 서둘러 치르라 명했고 상복을 입는 기간조차 줄여버렸습니다. 아비가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는데 어느 신하가 감히 의혹을 제기하겠습니까? 저는 제 처소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큰 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세자가 사라졌으니 이제 그 빈자리는 왕의 뜻대로, 아니 저의 뜻대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세자는 죽었지만 도끼 품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세자빈 강씨가 살아있었으니까요. 남편을 잃은 아모랑이는 더욱 사나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뒤에 저와 이영익 그리고 왕의 묵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복수의 칼을 갈기 전에 제가 먼저 그녀의 숨통을 끊어야 했습니다. 죽은 세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세자비는 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화근이었습니다. 빈궁,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자의 권력은 내 손안에 있으니 세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왕의 의심을 며느리에게로 돌릴 차례였습니다. 밥상에 독을 탔다는 누명쯤이야, 저주받은 물건을 그녀의 처소에 숨겨두는 것쯤이야, 이미 왕의 눈과 귀를 가린 제게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궁궐의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피비린내는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저는 또 다른 피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뼈가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린내와 비린내가 섞인 그 역겨운 연기가 피어오를 때 저는 오히려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 연기가 저주가 되어
제 적들의 숨통을 조여갈 테니까요. 눈에 보이는 적은 칼로 베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는 영혼을 갉아먹는 법입니다. 이 미친 짓을 왜 시작했냐고요?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넘어 이 궁궐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저만의 전쟁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난 뒤 제 첫 번째 타깃은 홀로 남은 세자빈 강 씨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의 수라상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하, 드시옵소서. 빈궁이 전하의 기력을 보충하라며 올린 전복구이이옵니다. 왕이 젓가락을 드는 순간 저는 미리 심어둔 나인을 통해 작은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은수저가 검게 변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 독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독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왕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빈궁이 기어이 이를 저지르려나 봅니다. 지아비를 죽인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시아비인 전하까지 해하려 독을 탔나이다. 의심병 환자인 인조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왕은 며느리를 개새끼라 부르며 치를 떨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폐위되어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늙은 노모와 내 형제마저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꼴을 보며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 했던가요? 왕의 옆자리는 비워둘 수가 없는 법. 인조는 새 중전을 맞이했습니다. 장렬 왕후 지금의 조대비였습니다. 그녀는 어리고 조용한 성품이었지만 중전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저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저 어린 중전이 아들, 즉 대군이라도 생산한다면 제 아들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고 뒷배 없는 저는 찬밥 신세로 전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왕은 늙어가고 있고 언제 승하할지 모르는 상황. 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궁 밖에 용하다는 무녀들을 하나둘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대낮에는 고요한 궁궐이었지만 밤이 되면 제 처소는 음산한 신당으로 변했습니다. 방자를 써야 합니다, 마마. 죽은 사람의 뼈와 무덤가에서 자란 나무가 필요합니다. 무녀의 말에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습니다. 나인들을 시켜 궁 밖의 무덤을 파헤치게 했고 흉측한 물건들을 공수해 왔습니다. 저주의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중전 장렬 왕후. 그녀가 병들게 해주소서. 그녀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주소서. 그녀가 절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중전의 처소인 통명전 마루 밑을 노렸습니다. 캄캄한 밤 순찰하는 군관들의 눈을 피해 나인들이 땅을 팠습니다. 그곳에 죽은 쥐, 썩은 참새, 그리고 중전의 생년월일이 적힌 저주 인형을 묻었습니다. 심지어 대행왕의 관을 짰던 나무 조각을 구해다가 사람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바늘을 꽂아 묶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썩어 문드러질 때마다 중전의 몸도 함께 썩어갈 것이다. 주문을 외우는 제 모습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광기에 번들거리는 눈,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효과가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전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왕은 중전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왕은 오로지 제 처소에만 머물며 저에게 의지했습니다. 역시 신령님이 나를 돕는구나. 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왕의 총애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무녀들은 제 처소에 상주하다시피 했고 구판이 벌어지는 소리가 담장을 넘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그 짜릿함을 즐겼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귀인 조씨 처소 근처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누구도 감히 왕의 총애를 받는 저를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저주를 넘어 왕을 제 뜻대로 조종하기 위한 부적까지 썼습니다. 왕의 옷깃에, 베개 밑에, 그가 밟는 모든 곳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왕이 저를 볼 때마다 사랑에 빠진 눈을 하는 것이 제 미모 때문인지 아니면 이 부적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묻어둔 시체는 언젠가 썩은 냄새를 풍기고 땅에 묻은 비밀은 반드시 싹을 틔워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제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인조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지면 이 모든 흑주술의 대가가 저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가 묻었던 저주 인형들이 살아나 제 목을 조르는 꿈을. 그래서 더 집착했습니다. 더 강한 저주, 더 독한 구판. 그것이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의 유일한 동아줄이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추악한 진실들이 햇빛 아래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1649년 기축년의 어느 날 대전에서 곡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인조 임금의 승하. 그 울음소리는 저에게는 장성곡과도 같았습니다. 나의 하늘, 나의 방패, 나의 모든 것이었던 사내가 눈을 감는 순간 궁궐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새로 즉위한 왕 효종. 그는 죽은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의 죽음에 얽힌 비밀, 형수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배후에 저 조귀인이 있다는 것을. 즉위식 날 옥자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던 그 서늘한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왕이 신하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 덫에 걸린 짐승을 바라보는 살기로 번뜩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내 세상은 끝났다.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정치적 뒷배였던 김자점이 역모 혐의로 추포되었습니다. 든든했던 담장이 무너지자 바람은 곧장 저의 처소를 향해 불어닥쳤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귀인 조 씨가 궁 안에 사악한 무리를 끌어들여 저주를 행했다는 고변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감히 왕의 후궁인 제 처소를 군화발로 짓밟다니 인조 임금이 살아계셨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샅샅이 뒤져라. 흙 한 줌, 기와 한 장도 남기지 말고 파헤쳐라. 의금부 도사의 고함 소리와 함께 정원과 마루 밑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곡괭이가 땅을 찍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찍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깊이 묻혔기를. 제발 썩어 없어졌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땅은 죄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군간의 외침에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헝겊 꾸러미들이 하나둘씩 햇빛 아래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것이 개봉되던 순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흉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파낸 사람의 뼈조각을 곱게 빻은 가루, 썩어 문드러진 고양이와 쥐의 사체, 그리고 비단으로 감싼 저주 인형들. 인형의 가슴과 머리에는 굵은 바늘이 수없이 꽂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형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장렬 왕후, 피를 토하고 죽으리라. 새 임금의 명줄이 끊어지리라.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왕실을 향한 명백한 반역이자 살이었습니다. 이어서 저의 수족과도 같았던 무녀들과 나인들이 줄줄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차마 그곳에 갈 수 없었지만 고신구문을 당하는 비명소리가 대전 넘어 제 처소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귀인 마마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뼈를 묻고 부적을 붙였을 뿐입니다.
인두로 살을 지지는 고통 앞에서 의리는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녀들은 제가 밤마다 무엇을 빌었는지, 누구를 저주했는지 낱낱이 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인조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왕의 속옷에 뼈가루를 묻히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궁궐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어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런 짓을. 요물이다. 나라를 망친 요물이야. 손가락질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한때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아부하던 궁녀들과 내관들이 이제는 저를 보며 침을 뱉는 신용을 했습니다. 인조의 총이라는 가면이 벗겨지자 그 속에 숨어있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고귀한 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권력에 미쳐 흑주술에 영혼을 판 마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 그리 큰 죄란 말입니까? 궁궐은 원래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전쟁터가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신의 힘을 조금 빌린 것이 어찌 죽을 죄란 말입니까? 저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경쟁자의 파멸을 빌지 않습니까? 저는 그 욕망에 솔직했을 뿐입니다. 효종 임금이 증거물들을 보며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인 인열 왕후와 형수 강씨, 그리고 현재의 중전까지 모두 저주했다는 사실에 격노했습니다. 이 요악한 여인을 당장 패서인하고 그 죄를 엄히 물으라.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이 벗겨지고 거친 무명옷이 던져졌습니다. 머리 장식이 뜯겨나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처소에서 끌려나가는 제 꼴은 흡사 미친년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인조 임금은 이 모든 걸 알고도 묵인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방식이 왜 그가 죽자마자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억울하다. 선왕 전하를 뵙게 해달라. 전하께서 살아계셨다면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이러지 못했을 것이다. 제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끌려가는 길바닥에 제가 묻어두었던 저주 인형 하나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꽂힌 채 흙투성이가 된 그 인형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저주가 결국 너에게 돌아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독화살이 돌고 돌아 정확히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 궁궐을 뒤덮었던 그 지독한 뼈 타는 냄새는 바로 제 운명이 타들어가는 냄새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1651년 신묘년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궁궐 밖 사가에 유폐된 제 방 안으로 문틈 사이 황소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비단 병풍도 따뜻한 온돌도 없는 냉골. 이곳이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귀인 조 씨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패서인. 왕의 후궁에서 평민, 아니 죄인으로 추락한 제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 씨라는 건조한 호칭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밖에서는 제 자식들, 낙성군과 숭성군, 그리고 효명옹주마저 귀양을 가고 삭탈관직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분신들이, 내가 그토록 지키려 발버둥 쳤던 내 피부치들이 나 때문에 진창에 처박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굳게 닫혔던 대문이 열리고 의금부 도사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옷을 입은 관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작은 소반, 그 위에 놓인 검은 사발.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죄인 조 씨는 어명을 받으라. 도사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조 씨는 성품이 간악하고 투기가 심하여 선왕의 총애를 믿고 국본세자를 모해하고 중전을 저주하였다. 이에 천지와 조종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자의대비의 명을 받들어 자진을 명한다. 자진이라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니. 나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공포였고 분노였으며 지독한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나는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다. 이 지옥 같은 궁궐에서 나를 죽이려 드는 하이에나들 사이에서 내 새끼들을 지키려 발버둥 친 것이 죄란 말이냐? 나는 사발을 걷어찼습니다. 검은 약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도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명이시다. 썩 마시지 못할까? 관원들이 달려들어 내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습니다. 싫어. 나는 죽기 싫어. 인조 전하, 나를 보시오. 당신이 사랑했던 소용이가, 당신이 귀히 여겼던 귀인이 지금 짐승처럼 도살당하고 있소. 제발 저들을 물러가게 해주시오.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은 왕의 침묵뿐이었습니다. 다시 한 사발이 채워졌습니다. 강제로 입이 벌려졌습니다. 억센 소나기에 턱이 으스러질 듯 아팠습니다. 놓아라. 이놈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읍. 검고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듯 식도가 타들어갔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내장이 꼬이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며 손톱으로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붉게 물들더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푸른 얼굴을 한 소현세자가 피를 토하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약을 받고 죽어가던 세자빈 강씨가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주 인형에 바늘을 꽂던 제 모습, 왕의 귀에 독을 속삭이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의 욕망이 너를 태우는구나. 환청이 들렸습니다. 아, 이것이 지옥불이구나. 권력이라는 달콤한 사탕인 줄 알고 삼켰던 것이 실은 내 오장육부를 태우는 독약이었구나.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빌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패배했을 뿐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승자가 정의가 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는 그저 패배한 악인으로 기록될 뿐이라고. 억울하다. 선왕 전하. 마지막 한마디를 뱉어내고 시야가 암전되었습니다.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높이 오르고자 했던 궁궐의 담장이 실은 얼마나 낮고 보잘것없었는지를. 고작 저 담장 안의 좁은 하늘을 차지하기 위해 나는 내 영혼을 팔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가. 바람이 불어와 제 식어가는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때 왕의 여인이었고 한때 궁궐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요부 귀인조 씨. 나의 삶은 한 사발의 독약과 함께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역사는 나를 악녀라 부를 것입니다. 표독스럽고 잔인한 요물이라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껏 욕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악마를 키운 것은 권력에 눈먼 당신들의 욕망이기도 했다는 것을. 왕의 나약함이, 신하들의 당파 싸움이,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함이 만들어낸 괴물. 그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지독했던 악몽에서 깨어납니다.